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했습니다. 2023년 10월 19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무겁습니다. 증시가 내려앉았는데요. 좀 좋지 않은 어떤 흐름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증시에서 가장 두려운 구간은 전 저점을 붕괴하는 그런 구간인데요. 오늘 장중에 이제 코스닥이 직전 저점을 이제 붕괴하는 흐름이 전개되면서 약간의 어떤 투매 양상이 조금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는데요. 미국에서 날아온 어떤 한국 증시에서의 어떤 악재라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업종이 한국 증시 내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테슬라의 이제 어닝 쇼크는 결국 한국 증시에 굉장히 좀 큰 타격을 이제 주었다. 이렇게 좀 오늘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이 직전 저점, 코스닥의 직전 저점을 붕괴하는 어떤 모습이 전개됐다는 것은 이번 조정이 어떤 지점에서 끝날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무거운 내용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터널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시장 복귀해 보면서 이번 조정의 전략 대응 그리고 정확한 어떤 분석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나누면서 그래도 이런 장세 속에서 희망을 우리는 증시에서 절망에 휩싸이면 안 되죠. 절망에 휩싸이고 두려움에 휩싸인다는 건요. 대중 투자자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어떤 희망적인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 그리고 지금 지점이 어떤 지점에 있는지 놓여 있는지 이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를 객관화하고 이제 우리 자신을 메타인지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살아가면서도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는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시장 마감부터 해보죠. 코스피 지수가 1.9% 빠졌습니다. 거래대금이 9조니까 그래도 조금 거래대금이 나왔고요. 하락 종목 수가 800여 종목으로 상승 종목 수 95종목 대비해서 거의 대부분 빠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3% 빠졌고 장 시작부터 계속 흘러내리는 식으로 오후에도 낙폭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거래대금은 적었습니다. 6.3조입니다. 결국 이제 하락의 흐름이 이어가는 딱 이제 신규 매수세라든지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지 못하면서 파는 물량 정도에 의해서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거래대금이 형성됐고 하락 종목 수가 1,400 종목입니다. 상승 종목 수가 150 종목이고 하락 종목 수가 1,400 종목이었습니다. 처참할 정도의 어떤 비율인데요. 코스닥이 그래서 800포인트 밑으로 이제 내려앉게 됐고 코스피는 이제 이 전기전자 업종, 반도체 업종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전기전자 섹터가 이제 비중적으로도 40% 차지하죠. 코스피에서. 그래서 그나마 이제 2차 전지 업종의 어떤 영향을 코스닥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적게 받기 때문에 덜 빠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외국인 기관 순매도 그리고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8,000계약 이상의 순매도를 보여줬고요.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1,300억, 코스닥에는 78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 2,400억 코스피 순매도, 1,000억 정도 코스닥의 순매도를 보여줬고요. 증시 주변 자금에서는 고객예수금이 최근에 좀 떨어진 모습입니다. 46조 수준이고 신용 융자 잔고는 18조 6천억 수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죠. 어제 미국장에서 이제 그 테슬라 어닝 쇼크로 좀 영향을 많이 받은 빅테크 중심으로 좀 많이 빠졌는데요. 나스닥이 1.6% 빠졌고요. S&P가 1.3% 빠졌고 다우가 0.98% 빠졌습니다. 오늘 아시아권 증시도 니케 증시가 1.9% 빠졌고 홍콩이 2.4%, 대만이 반면에 0.07% 상승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가 그나마 좀 양호한 어떤 흐름을 내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걸 대만 증시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상해 증시가 1.7% 빠지면서 직전 저점대를 이탈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고 한국 증시는 역시나 이제 중국의 경제권 안에서 또 중국의 이제 증시의 흐름을 어느 정도 좀 추종하고 지금 무엇보다 미국 외 국가의
지금 타격을 주는 강달러의 지속, 국채금리의 엄청난 상승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 속에서 강달러로 인한 다른 통화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좀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증시 직전 저점 깨고 이렇게 종가가 저가로 마감하는 한국 증시와 흡사한 어떤 형태로 되면서 좀 부정적인 심리가 더 강했던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최근에 좀 상승의 어떤 추이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 증시는 보시면 장기 평선 위에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증시와 다른 어떤 흐름이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미국의 지표가 미국 경제는 좋은 흐름을, 노동시장이 특히나 이제 좋은 어떤 흐름을 내고 있다 보니까 이 강달러의 흐름을 조금 더 이어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물짜리를 보더라도 야 이거 이러니 한국의 증시 비롯해서 이제 좀 약세를 띠는 그런 흐름이 됐던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뭐 어려운 어떤 증시의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차트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업종 차트를 보면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가 아직 이제 직전 저점을 깨진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직전 저점대를 깨지 않았지만 지금의 흐름 자체는 깰 확률이 훨씬 높은 구도가 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부담을 주고 있고요. 오늘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는 동결했습니다. 3.5% 동결했지만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경고를 했죠. 낮은 수준의 금리는 생각하지도 않아야 된다. 이른 시일 내는 뭐 이렇게 좀 못을 박으면서 여러 가지 어떤 매크로 상황을 좀 분위기를 대변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증시에는 이제 안 좋은 발언들을 한 셈이죠. 코스닥 증시는 이제 직전 저점을 이제 붕괴시키면서 오늘 장중에 이제 붕괴되면서 이제 수급이 들이 이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확실히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흐름이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초록색이 개인의 이제 수급 동향인데요. 오전 이제 뭐 2시 반 정도까지 이렇게 또 수준을 이제 매수세 2천억 이상 보이다가 2시 반 이후로 이제 조금 이제 반대 매매성 물량 내지는 그런 물량이 좀 흘러나왔다.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코스닥 증시가 이제 막판까지도 반등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주 요인이 됐던 것 같고요. 수급 구도가 지금 많이 깨지고 있는 부분들, 개인들의 이제 투매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거라는 부분들, 결국 이제 오늘 제목에도 담았지만 이 조정 약세의 이제 그 끝은 결국 이제 그 개인들의 어떤 투매가 만들 수밖에 없는 지점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직전 저점을 깨버렸다는 거는요, 지금 보시면 중장기 평선, 중기 평선 모두 지금 위로 두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지지 라인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없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앞서 보더라도 이런 이평선이 지지 라인 어떤 흐름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지 라인이 없다는 거는 결국은 극단적인 투매가 연출되는 지점에서 하락이 멈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좀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좀 두려운 어떤 무서운 어떤 지점이 되는 것 같고, 작년 10월이 이제 그런 어떤 현상에 각 이제 극점을 형성했었습니다. 직전 이제 7월 달에 저점대를 이제 붕괴시키고 빠지면서 결국 이제 집단적인 투매 현상이, 개인들의 투매 현상이,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가 당연시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 저점을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중 저점 때 이제 이렇게 붕괴시키고 이런 식으로 좀 돌려 세우는 형태. 그리고 올해 초에도 이제 여기 극점이죠. 직전 저점을 깰 듯한 어떤 분위기 연출됐는데 여기서 들어올렸다는 거죠. 제가 저점을 높인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추세가 좀 돌려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때도 이제 여기가 저점일 확률이 높아졌다. 그리고
여기서 빠르게 21선을 회복하는 흐름이 전개되면 또한 여기 저점일 확률이 높아졌다. 그리고 주도 업종이 나타나면 또 저점일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당시에 2차전지 업종이 지수보다 이렇게 강한 어떤 흐름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쪽에서 주도 업종의 탄생의 가능성들을 이야기 들었었던 그게 이제 지난 1월달 또 이제 작년 연말에 어떤 제가 분석 영상을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이론적인 어떤 바탕과 경험적인 바탕을 통해 가지고 무조건 이제 여기서 돌려 세울 겁니다. 상승할 겁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흐름은 극단적인 투매가 형성이 돼야 저점이 만들어지는 그런 지점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런 저점, 이 2, 3년 내에 저점대까지 내려온 게 아니라 지금 직전 저점 정도로 깬 수준인데요. 지금 부근에서는 기업들의 실적도 좀 개선되는 흐름이잖아요. 사실 한국에서 반도체 업종에 또 전기전자 업종에 이제 기업들이 시총 비중이 크고 또 한국의 수출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거는 확인되고 있어요. 컨센서스보다 이제 높아지고 있는 것들은.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 상황의 이제 문제는 결국은 금리입니다. 금리. 금리가 처참할 정도로 뭐 이렇게 뭐 그런 개념보다는 지금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좀 강하게 또 지표가 좋게 나온 어떤 흐름 속에서 국채금리 어떤 상승이 결국은 이런 어떤 미국 외 국가의 어떤 통화들을 상당히 또 약세로 만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해당 국가, 특히나 이제 한국 같은 국가에서 이제 외국인 수급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할인율이 높아지는 측면에서 성장주 중심의 지금 증시의 어떤 시총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 증시는 그만큼 미국 금리 상승의 타격을 또 더 크게 받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최근 어떤 시장의 흐름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코스닥 증시에서 요 지점이죠. 올해 상반기 이런 지점에서 개인들이 대거 2차전지 업종이 이제 많은 종목들에 또 이제 뭐랄까요 패닉바잉 현상 내지는 매수를 많이 집행해 가지고 이런 어떤 쏠림 현상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작용하는 개인들의 수급이 지금 붙을 수 없는 여기서 좀 물려버린 그런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이제 떨어지더라도 저가에서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제 막아주는 건데 그런 어떤 수급도 들어오지 못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거래 대금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고 있죠. 오늘도 코스닥은 6.3조라는 굉장히 적은 거래 대금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작년 이제 말 이럴 때 이제 거래 대금 수준으로 회귀하는 거잖아요. 작년 이제 말 그리고 올해 초 같은 경우 거래 대금 수준에 지금 근접하는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투자 심리가 굉장히 지금 약화돼 있고 또 이제 어렵다는 그런 반증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투매가 이제 극단적으로 나와야 이제 멈춘다는 얘기를 드린다는 거는 결국 이제 이런 구간에서 뭐 이런 어떤 뭐 투매 현상이라든지 2019년 요럴 때 투매 현상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줘야 이 사단이 좀 끝나는. 왜냐면 이제 밑에 받쳐주는 어떤 이평선이나 지지라인이 좀 없다 보니까 뭐 그런 구간에서는 투매 아니고서는 기존에 이제 뭐 지지라인 없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 없듯이 이렇게 빠졌거든요. 이때도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과도하게 빠졌었어요. 그거는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고 결국은 이 극단적인 시세가 펼쳐졌을 때가 결국 이제 바닥권을 형성하고 턴을 하는 지점이 됐었는데 지금도 이제 그런 지점대로 지금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이제 어닝 소크가 결국 이제 전년비 이익단으로도 44%나 줄어들었다는 게 좀 충격적으로 지금 시장에 좀 타격을 주었고 이제 오늘 시간으로도 한 5% 빠지는 흐름으로 오늘 오늘 장 열리고 나서 어떻게 될지 굉장히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비전이 높고 또 우상향 기조를 보일 걸로 보는 그런 기업이면서 저점을 높이고 있죠. 하지만 이제 단기적인 시세는 결국 이제
분기 단위 실적, 그리고 지금 매출과 이익이 나오고 있는 그 전기차 부분에서의 어떤 실적이 단기적인 시세 흐름을 좌우할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이제 가격 인하를 계속 때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익단의 어떤 실적은 굉장히 좀 좋지는 않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를 계속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테슬라 실적 발표 나온 거 관련해서 리포팅, 뭐 신영증권 리포팅을 좀 참고해서 보면요. 연평균 성장률에 대해서는 이제 50% 성장에 대한 목표를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매출 성장률도 이제 10%를 하회했고, 어쨌든 이익단으로 사실상 굉장히 YOY로 52% 이제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장에는 좀 타격을 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어쨌든 이제 머스크가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경계 멘트를 좀 하면서 야 이거 50% 이거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시장은 좀 반응을 했다는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그 사이버 트럭 같은 또 시비를 인도한다는 소식 자체는 또 우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실적에 기여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왜냐하면 처음부터 막 대량으로 많이 이제 공급하거나 인도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사이버 트럭이 어느 정도 속도로 팔리고 양산되고 매출에 기여를 하는지가 단기적인 실적에는 가장 큰 또 이제 변수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테슬라가 또 양적으로 성장의 한 축으로 기대를 받았던 멕시코 공장의 가동 시점까지도 미정해 두고 있다는 부분들. 이게 이제 경기 불확실성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테슬라 입장에서도 조금 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하려는 것 같은데요. 머스크는 금리가 낮아진다면 속도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전기차도요. 오롯이 정책만으로 판매율을 높이고 밀어붙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걸 차량이란 말이에요. 차량이라는 거는 단가가 굉장히 센 제품입니다. 우리가 사는 그 제품 중에서 가장 집 빼고 제일 높은 가격대를 지닌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 이거 캐시로 한 방에 사는 사람들은 드물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현재 높은 금리 이에 따른 소비자 할부금 부담이 우려 요인이다. 이제 머스크는 테슬라 차량에 대한 수요는 견고하나 경기 불확실성이 클 때 소비자는 신차 구입을 망설이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무엇보다 이제 높은 금리가 가장 큰 영향도를 미치는 요인인 거죠. 그래서 할부금리 높아지는데 그거 뭐 당연히 우려 요인일 수밖에 없고 그래도 이제 FSD 같은 또 자율주행 이제 소프트웨어는 가격 인하를 통해서 더 많은 고객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했고요. 신차 가격을 추가적으로 인하할 것임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향후에도 조금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하는 부분인 것 같고 어쨌든 원가 절감 내지는 신공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괜찮게 할 거다 그러지만 시장은 여전히 우려를 이제 단기적인 실적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 테슬라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고 우려를 하는 포인트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아마존이 이렇게 올라온 과정 속에서도 아마존 그때 이제 그 CEO가 얘기한 게 굉장히 이제 아직까지 기억에 크게 남아요. 월가에서는 분기 단위의 실적에 관심을 두겠지만 자기는 이제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결국 이제 미래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에 방점을 두고 거기에 경영 계획을 세워나가는 거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위치에 왔던 거고, 이제 클라우드 시장을 장악했던 거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격 인하를 통해서 실적은 안 좋게 나오는 부분들을 감안하면서도 무엇에 방점을 두고 지금 나아가느냐를 볼 때는 결국은 이제 FSD죠. 그리고 이제 FSD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도조 컴퓨터 비롯해서 AI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지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뭐 투자를 하는데 실적이 이익단으로 이제 좋아지는 흐름은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게 미래에 대한 어떤 투자 부분이고 결국은 머스크는 테슬라가 하드웨어를 판매하지만 소프트웨어 수익성을 갖춘 업체가 될 것이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FSD 가격 인하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테슬라는 세계 최고의 AI 팀을 보유 중이라고 머스크는 평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또 테슬라는 앞으로 자율주행 기업, AI 기업, 로봇 기업입니다. 옵티머스 로봇 개발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최근에 이제 공개한 로봇을 보면 굉장히 고도화된 걸 볼 수가 있었죠. 막 블록을 이렇게 분류하는 것들, 또 요가 동작을 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그 로봇의 어떤 그 기술을 고도화 시켜 나가고 있고, 뭐 아직은 이제 뭐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차후에 자세한 얘기를 아마 하게 되겠죠. 그래서 테슬라 공장에도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된다면 무인화로서 이제 굉장히 빠른 어떤 생산의 속도를 갖출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지난 콩콜에서도 이제 옵티머스를 향후 테슬라 공장에서 활용할 것이고 24년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NH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체크해보죠. 단기 우려 요인 하지만 중장기 잠재력, 전기차 시장 수요 환경, 또 사이버 트럭의 안정화 지연 등 단기적으로는 불확실한 환경 하지만 전기차 규모의 경제 확보와 도조 컴퓨터 본격 가동에 따른 자율주행 기술 개선 등 경쟁 기업과의 중장기 격차 확대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전기차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경쟁 기업과의 격차는 당연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고, 지금 전기차 부문에서도 사실상 사이버 트랙의 이제 본격적인 인도가 벌어진다면요, 또 이제 확 기대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전기차 부문에서 기술력과 브랜드 경쟁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 유일한 글로벌 메이커로 경쟁 심화 환경에서의 완충 요인을 보유를 하고 있다. 가격 경쟁을 주도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전기차 이후의 차별화 요인인 자율주행 부분에서도 슈퍼컴퓨터 도조의 본격 가동에 따른 연산 능력 확대가 FSD의 중장기 수익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 경쟁 기업과의 차별화 요인이다 라는 점이죠. 그래서 사이버 트랙에 대한 어떤 부분이 뭐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잡아서 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이제 저 부분이 향후에 또 중요한 어떤 모멘텀적 요소가 될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퍼밸류션에 대한 전망은요, 올해는 74배, 내년도 54배, 그리고 내후년도 40배 정도로 떨어질 걸로 예상되고요. 지금 이제 시총이 한 1000조죠? 시총이 1000조. 머스크가 13%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130조 정도를 갖고 있는 셈이죠. 네, 하여튼 이 테슬라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실적 우려 요인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의 어떤 주도력, 이런 이제 자율주행이든 이런 부분은 확고하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은 매우 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이오 관련된 리포팅도 많이 나왔는데 오늘도 여념없이 어제와 다름없이 바이오 주식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는 학회 모멘텀 유한양행 관련된 내용들 해가지고 셀론 성격으로 좀 빠졌잖아요. 키움증권에서도 요 관련된 코멘트를 했는데, 어쨌든 렉라자가 이제 3상에는 성공했는데 시장 기대치는 좀 못 미쳤다. 하지만 FDA 허가 신청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업종 전반 투자 심리가 좀 악화돼서 좀 빠졌지만 어쨌든 과도했다. 전체적인 어떤 바이오 업체들 실망가로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좀 과도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 높은 금리와 또 이제 대외 환경 불안 요인. 그러니까 오늘도 많이 빠졌잖아요, 바이오주들. 이제 금리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요인이 컸고, 어제도 기관들의 대폭적인 어떤 매도 부분은 금리에 대한 우려 요인이 좀 작용했다. 애널리스트가 좋은 이제 유한양행 이런 것들 리포트 내고 팔아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두둔하는 건 아니고, 그 애널리스트하고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물량을 파는 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사실.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누가 자기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는데 그걸 짜고 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단지 이제 어제 매도물이 좀 많이 나왔던 거는, 대폭적으로 바이오주들에 대해서도 많이 나왔던 거는 이 금리 요인과 매크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돼야 조금 더 이제 바이오주들이든 지금 성장주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도 수급이 들어오는 흐름이 전개될 것 같고요. 어제 세로는 이제 그런 매크로 부분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팔아 제낀 거로
보여지고요. 이제 임상 결과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분석하거나 자세히 보고서 이렇게 매도했다기보다는 결국 그냥 세론 성격으로 매도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외적인 불안 요인 때문에 기술 수출 특성상 중장기 성과로 반영되는 펀더멘털 개선보다는 단기 모멘텀 소멸로 인식했다. 뭐 지에노베이션도 그렇고 뭐 유한양도 그렇고 그런 것 같고요. 여기서 언급한 종목들, 특히나 유한양의 오스코텍, 한올바이오파마, 알토해전 이런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거의 뭐 탑 수준의 기업들인 겁니다. 결국 이런 기업들이 나왔다는 거는 한국 K바이오가, K신약들이 정말 굉장한 발전을 했다는 거고, 글로벌의 어떤 주요 무대에 설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K바이오가 한 단계 올라서는 그런 어떤 흐름이 최근에 펼쳐졌고, 바이오 업종이 지금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차후에 금리가 좀 안정화된, 좀 내려가는 어떤 추세가 좀 벌어지게 된다면 이런 어떤 주도하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여전히 좀 글로벌 시장에서 뭐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고 주가도 이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도 유심히 좀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유한양행에 대해서도 이제 오늘 몇 개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도 이제 리포트가 나고, 제목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타그리소의 이제 그 이번 폐암학회, 이제 요 이제 에스모학회 전에 이제 발표했던 그 화학 항암제들과의 병용 임상 고거하고 이제 PFF를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좀 못 미쳤다,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런 걸로 이제 뭐 기대감보다 이제 낮았다 해가지고 빠졌다고 기사화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반박하는 어떤 논리를 제공하는 건데요. 어제 제가 얘기 들었던 거랑 이제 맥락은 비슷한 겁니다. 결국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그 임상을 진행하면서 결국은 노린 목적이 이제 이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결국 이제 1차 유효성 지표가 이제 PFS 중앙값이잖아요. 이 렉나자랑 이제 아미반타맙의 그런 부분에서 이 화학암제를 뭐 최대한 독성이 높아가지고 그 절반이 임상 중단했는데, 그 중간값 당연히 독성을 높일수록 효능이 나오겠죠. 예, 죽을 것 같아도.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PFS를 좀 연장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건데, 그냥 액면 그대로만 이제 비교를 한 식으로 시장에서 판단하면 당연히 이제 뭐 최대한 뭐 독성이 높은 화학암제를 다 섞어가지고 최대한 그게 이제 효능을 보이면서 연장된,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전체 생존율이죠. 그렇게 해봤자 이제 오래 못 사는 게 드러날 텐데, 그래서 OS 연장과는 무관하다는 연구 근거가 다수 존재한다. 결국은 이제 OS하고 반대로 가고 있는 그 이제 임상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해서 차후에 이제 OS가 비교된다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게 드러나면 이제 아마 이제 그 유한양의 임상이 얼마나 이제 대단했고 또 이제 타그리소 대비해서 월등한 어떤 효능을 냈는지를 이제 알게 될 거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의견 낸 것 중에서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거는 타그리소와 화학 요법 병용에 이제 전체 생존율의 이제 생존 기간의 이제 중앙값이 타그리소 단독 대비에 작아질 수 있다. 나중에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렉나자의 어떤 성과, 병용 성과는 굉장히 의미가 크고, 또 이제 1차 치료제 아마 이제 타그리소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임상의 결과를 낸 거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12만원 유지했고 12만 5천원인가? 예. 퍼밸류에이션은 올해 53배, 내년 24배. 이제 계속 마일스톤 들어올 거니까 그 마일스톤 감안해서 이렇게 된 거고, 또 로열티 들어오는 부분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또 퍼밸류에이션 낮아지는 부분에 대한 이제 전망치를 내어줬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국제금리 올라가는 게 시장에는 가장 큰 압박이 되고 있어요. 저게 조금 이제 떨어질 자리가 아닐까 했는데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16년에 이제 최고 수준 5%에 근접했다. 킹달러가 이제 지속되고 있고 미국 외 통화들의 부담을 주고 있다. 지금 이 중동의 이제 전쟁이 이게 좀 끝날 기미는 좀 보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외 통화들에 이제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고 중동 확정 가능성이 유가 폭등하는 부분들까지도 뭐 좀 영향을 이제 미치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거죠, 사실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악재라는 게 참 한꺼번에 터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이런 것들, 또 이제 미국 경제 나홀로 성장세 이런 것들 상당히 좀 미국 외 국가의 증시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호조를 두고서 또 미스터리다. 미국 경기가 왜 이렇게 호조냐? 미국 가계가 소비를 또 줄이지 않는 것을 두고 수수께끼다. 이게 좀 정책 대응에 있어서도 조금 쉽지 않은. 금리를 좀 이제 그만 올리고 낮추고 싶어도 이거 너무 좋은데, 야,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겠는데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참 어려운 난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일 연준 의장의 뉴욕 경제클럽 발언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경제 활동이 최근 속도로 이제 지속해서 인플레이션의 상승 압력을 가하면 더 많은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시장에 긴장을 좀 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흐름들이 지금 시장에 좀 안 좋은 매크로적인 어떤 악재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나라 증시가 좀 좋지는 않은 흐름이고, 특히나 이제 한국 증시는 거기에 좀 타격을 세게 받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종목 다 빠졌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떻게 얘기하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증시에서 보면 일단은 코스피는 그나마 이제 크게 안 빠졌잖아요. 코스피 쪽에서는요, 사실 전기전자 업종이 40%입니다. 이게 또 연계된 거 보면 거의 뭐 45%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비중이 낮은데, 코스닥은 다릅니다. 이 제조업종, 전기전자 업종은 이제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LNF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는 거고, 기타도 마찬가지고, 금융도 이제 에코프로가 들어있는 이제 업종이에요. 기계장비는 2차전지 장비주들이 이제 많이 있고, 화학 업종도 2차전지 소재주들이 여기 비중이 있습니다. 대략 계산하더라도 한 30% 정도의 어떤 2차전지 비중. 그러니까 뭐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장비하던 회사들도 막 2차전지 막 했잖아요. 장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2차전지 업종의 비중이 코스닥 시장에서 굉장히 큽니다, 지금. 거의 뭐 3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 악재, 또 2차전지 업종이 끌어올린 증시였죠. 완벽하게 2차전지 업종이 요 흐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고점을 대부분 찍고 개인들이 여기서 다 이제 물린 상황이 되고,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뭐 수급은 묶여버리고 거래대금 확 줄어버리고 다 물렸으니 신규로 못 들어오고, 또 다른 뭐 매크로 단어로 부정적이니까 뭐 바이오도 이제 상당한 비중이 있지만 바이오도 이제 힘을 쓰다가 좀 못 써버리고 하니까 내려앉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금리가 이제 안정화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개인들의 어떤 투매가 극점을 형성하는 그런 지점이 출현해야 이제 뭐 저점이 만들어지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요. 굉장히 무거운 얘기죠. 무겁고 어렵고, 지금 시장은 감정에 휩싸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고, 어제 이제 뭐 영상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댓글도 많고, 뭐 대응하진 않았지만 뭐 대응하는데 제가 에너지와 시간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역시나 지금 당면한 과제나 지금 당면한 어떤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해결책을 이제 가질 것인가에 시간과 에너지와 또 쓰는 게 여러분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늘 뭐 수급은 별로 좋지는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뭐 인버스 쪽에 이제 순매수가 제일 컸네요. LG전자 그나마 수급이 들어와서 이제 시장보다 강한 흐름을 내어줬던 것 같고요. 좀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들이 좀 많이 순매수 기조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 이런 종목들,
SK텔레콤 이런 것들 좀 오랜만에 순매수 상위에 좀 올라온 모습이고요. 뭐 삼성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음식료 기업이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는 것도 좀 이채로운 모습 같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난 종목인데 뭐 수급은 좀 들어온 것들이 있는데요. 에코프로,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 케어젠, 또 HK노엔, 원텍, 오스코텍, 지노믹트리 이런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이 좀 많은 편이네요. 오늘 바이오 낙폭도 컸던 기업들 중심으로 오스코텍은 오히려 수급이 들어오고 플러스로 이제 마감이 됐고, 오늘 유한영행은 보합이죠. 보합으로 마무리됐고, 정배열 구도 속에서 일시적으로 빠진 것 때문에 정배열이 끝나는 구도는 나타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유한영의 주가는 상승의 어떤 추세 흐름 속에서 급락한 어떤 형태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반도체 업종은 지속적으로 수급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시장이 안정화되면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좀 주도력을 갖고 있는 우상향 정배열의 구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조금 더 강세를 상대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가 좀 자극적인 제목들이 많아요. 사실 이게 시장이 안 좋으면요, 투자들에게 심리를 굉장히 약화시키고 절망에 휩싸일 수 있는 그런 기사가 많아요. 뭐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뭐 어닝 쇼크니 또 2차전지 하방 리스크다라는 뭐 제목을 이제 뽑아 온 것 같은데요. 이런 거에 너무 반응하지 마십시오. 지금 구간이 2차전지 종목들의 어떻게 보면 단기 저점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예고된 어닝 쇼크기도 해요. 가격 인하를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이익률이 좋게 나올 리는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3분기 이익률이, 영업이익률이 7.6%. 이거 다른 완성차 업체 이익률하고 뭐 비슷한 거예요, 사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뭐 내릴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쪽으로도 이제 의견이 붙는 것 같고, 뭐 실망감도 상당히 또 있고, 뭐 이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사이버 트럭이 본격 양산되고 인도되면 조금 더 이제 실적적인 부분은 개선될 걸로 보고 있고, 근데 테슬라의 기조 자체는 최대한 많이 보급하겠다는 입장이고 이제 전략이기 때문에 이익률이 예전 같은 수준으로 올라서는 건 어려울 거고요. 결국은 차후에 소프트웨어를 파는 그런 기업으로서의 평가를 받는 그런 본격적인 시점에서 주가의 퍼포먼스도 재가동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FSD의 고도화, 또 이제 자율주행의 어떤 기술을 고도화시키는 게 이 기업에 대한 투자의 최대 포인트지, 분기 단위 실적이 좋게 나오고 안 좋게 나오고 이걸 가지고서 이 기업에 대한 투자 관점을 달리 가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에 너무 반응하지 않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 뭐 흐름 너무 좀 어려운 흐름이고 다들 좀 지치시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투매가 나와야 이 하락이 끝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저의 입장도 굉장히 좀 불편하고 어렵고 또 무거운데요. 참 이런 날 저도 영상을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보는 분들도 이제 뭐 장도 안 좋고 막 주식 쳐다보고 싶고 이런데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 이런 시장을 경험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한편으로는 또 안전한 종목을 찾거나 또 안전지향적인 그런 어떤 전략으로 선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지점에 여전히 성장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고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는 계란 한 판에 담겨져 있는 계란이 뭐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엎어지면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구분을 하지 못하죠, 대부분은. 하지만 이 안에서 보다 더 건강하고 보다 더 황금알 같은 그런 것들을 찾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결국은 미래지향적인 성공하는 투자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눈 똑바로 뜨고 정신 차리면서 정말 면밀하게 대중의 뒤편에서
다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또 대응하고 종목들을 또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뭐 어려운 시장입니다. 같이 한번 이겨내고 같이 한번 극복하고 같이 한번 도약의 기틀을 만드는 그런 시기로 같이 한번 나아가 보시죠. 네, 하여튼 뭐 오늘 어려운 시장이었지만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씨도 좀 쌀쌀해지고 건강 유의하시면서 건강해야 또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동행 계속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요. 건강 유의하시고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심박사 또 열심히 분석해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